자, 오늘은 또 다른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영남좌파와 호남좌파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영남좌파와 호남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남좌파, 호남좌파가 뭘까요? 자, 이것을 보면 80년대에 우리가 386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386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는 좌익이라고 얘기했죠. 좌익. 그래서 사회 변혁을 갈구하고 폭동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갖다 전복시켰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좌익이었죠. 좌파였고, 아까 얘기했던 조국 같은 사람이 산업행으로 해서 전복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사회는 부자, 자본가, 기업가, 재벌들이 해서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386 세대가 586이 되면서 50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생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586 세대가 되면서 대기업, 자본가 모든 것들, 그다음에 검찰, 언론 모든 데에 다 포진해 갖고 가장 엘리트 입장, 가장 중요한 입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좌파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좌파라는 것은 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혁명 때 등장한 정치용어인데, 국민회의 의장석 좌측에 루이 16세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작고팽파고요. 우측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지롱드파였거든요. 그때 작고팽파가 서민편에 서서 급진적 변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20단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좌측에 앉았기 때문에 좌파라고 합니다. 자, 좌파는 구체제를 갈아엎어야만 되고요. 모두가 평등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얘기해서 아주 급진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좌파의 대표적인 사상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크게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으로 쪼개지는데, 그전 공산주의만 해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쩌둥이죠. 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도 여기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파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산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예컨대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러는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산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회주의자 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무슨 지금이나 궤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네,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면 하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더 저는 이상의 봅니다. 대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뭐예요?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여러분 이건 결국은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를 갖다 공평하게 분배해보자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해서 그 통과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뭘까요? 민주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지향한 사상이거든요. 정치체계로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때 경제적으로는 뭐요? 공동분배하고 다 하겠다. 토지 공개념 하겠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럼 내게 되는 게 아니죠. 토지는 나라 거죠. 자, 그럼 사회민주주의, 지금 민주사회주의 같은 건 민중당, 그 다음에 민중당, 노동당이 거기에 그 채택을 하고 있고요. 사회민주주의 같은 건 지금 그 정의당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혁명으로 해서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고 무너뜨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포퓰리즘 쪽이죠.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을 갖다가 가야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좌파는 결국 뭘까요? 강남 수준의 소득과 학력을 가졌으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내용이 바로 강남 좌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포도 좌파, 벤치 좌파가 있는데 중요한 게 내가 박성민 칼럼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고 사회를 진출했던 사람들이 정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료, 시민운동가로 조직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개혁 목소리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조직 내에서 에이스가 됐고 기득권을 지키면서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서로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의 0.1%의 승자가 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조커 같은 사람입니다. 산해명 출신, 그 다음에 임정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조국과 윤석열의 대립은 과연 뭘까? 여러분 보면 386 세대들이 권력 투쟁이 뭐냐면 권력 20대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게 권력 투쟁의 본질은 투쟁이구나. 그래서 가장 진보 성향을 가진 세대들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50대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권력은 싸워서 이게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조국과 그럼 너하고 나 한번 붙어볼까? 한번 쟁취해볼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겉으로는 개혁이나 정의 같은 거 명분은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586 세대의 기득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기득권 싸움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너 권력 축소될 거야. 웃기지 마. 나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서로 붙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한끼리 부닥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586 엘리트 기득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우파들은 분노하지 않는가? 자, 왜 우리 우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장하성 우리 실장, 장하성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왜 부자들은 더 많이 가져가 있고, 왜 가져가야 돼? 야, 젊은들 좀 분노 좀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의 분배는 실패했다. 그다음 불평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100억대 자산가예요, 자산가.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그럼 자기도 가난해야죠. 자기는 돈을 많이 받았고 그 부를 축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청년들한테는 투쟁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강자하고 합일화 시키려고 동질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예요? 약자하고는 연루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약자하고 연루된다면 뭐예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이 뭘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우리 좌파들의 그 맹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니다. 근데 우파들은 어떻게 해요? 우파들은 양심이 있어갖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퇴하고 다 이러는데 좌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건 뭐냐? 투쟁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쟁하기 때문에 결국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분 이미선 우리 재판관 뭐예요? 이 사람?
남편은 5억 연봉이 5억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좌파예요. 그 이미선 이분도 뭐냐면 자기가 재판에 걸렸던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서 그 네가 아는 정보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재판관은 뭐예요? 저지먼트라는 것 자체는 정말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김희겸 대변인 16억 대출받았고 26억짜리 딱지 사갖고 대박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 지금 묻혀갔기 때문에 뭐예요? 없어지죠. 그렇지만 그거 팔았으면 돈이 남을 수 있다라고 그 부동산 업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박영선 장관. 삼성의 저격수로 삼성을 갖다 무조건 까고 삼성을 했지만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미국 법인에서 그 수주를 받아갖고 13건의 수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수입료 챙기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치고 한쪽에서는 받고 이런 거란 얘기죠. 조국 장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희연 교육감 어떻게 해요?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결국은 아이들을 외고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해요? 조국 장관은 56억이에요 보통. 자기 자체가 56억. 근데 현금 예금만 34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스마트 그 전멸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우린 우파들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점잖아서 얘기 않고 행동을 옮기질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좌파는 일사불란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좌파를 선언하는가? 자, 소득계층별 이념 성향을 봤더니 자,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던 사람이 뭐예요? 진보를 갖다 택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100만 원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택해요? 보수를 택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 여기서 보면 그 2012년 그 대선 때 조사를 해봤더니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던 사람은 안철수 후보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일 때는 뭐예요? 54.7%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던 건 22%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뭐예요? 50%예요. 9%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대가 바뀌어갔다. 왜냐하면 586 세대, 386 세대가 586 세대가 되면서 강남 좌파가 이념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면서 투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취하겠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라고 해요? 그게 그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임명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정권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남좌파 행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남좌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평화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나온 게 결국 그 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됐어요?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밀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전만 무한이었는데 그 당시 동결형제가 뭐냐면 권너와 하나갑이 있었죠.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호남을가체를 이용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딱 하고 나니까 평화민주당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간섭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갖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호남이 주도권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북 전주 출신 정동영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보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호남당은 전부 다 바른미래당으로 다 나와 있죠. 그죠? 호남에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야, 내가 너희가 호남 사람들이 밀어줬는데 너희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납작업 들어가고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한 게 누구냐면 비서실장 임정석을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이낙연 국무총리 전부 다 호남 사람도 다 포진시켜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서부터 다 뭐 이렇게 법에 그 법관들 전부 다 호남 사람 다 포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남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푸근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호남 자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정남 장 출신의 임정석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권 주자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아까 보면 자 호남 좌파 행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정석이는 뭐가 있어요? 임정석이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면서 호남의 대권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호남의 맹주로 대통령을 시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임정석이가 그러면서 임정석이 호남 좌파 하는 건 뭐냐면 충남 논산의 안희정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이재명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이재명이도 지금 벌금 300만 원으로 해서 이걸 그 지사를 유지할 건가 말 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경남 창녕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문제로 해서 좀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김경수 시키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경남 진에서 나왔던 김경수 시켰는데 이것도 드루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좌파가 딱 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조국이에요. 조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후에 나를 갖다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했냐? 결국은 조국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호남 좌파와 영남 좌파의 헤게모니 싸움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요거예요, 요거. 다 없애버리고 결국 남은 건 저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기득권 세력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세일산에 있느냐 시온산에 있느냐 그걸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대편을 위해서 도울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투쟁을 해서 자기가 승리하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